유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때문에 전에 얘기했던 게 유럽계 자금이 이머징 시장으로 퍼져서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양적 완화의 종료가 흔히 말하는 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양적 완화의 종료는 조금 아쉽지만 진짜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이 오는 것인지 체크해보고 그게 확인이 돼야 양적 완화의 충격을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러면 독일을 말씀드렸어요. GDP 성장률은 1.9 나왔고요. 유로존 전체 소비자 물가도 1.7이 나왔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데,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들어가서 단순하게 양적 완화의 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경기 회복이 되는 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유럽을 보면 독일이라는 거대 제조 왕국이 있고 그 외에는 영국, 프랑스 등이 받쳐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 보통 그러잖아요. 울산 같은 데 가면 대기업이 있으면 그 주위에 소위 말하는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너네 벤더들 분위기를 보면 지금 주문량이 어떠냐, 잔업을 많이 하냐, 그런 걸 보면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일 내에서 모든 걸 다 하진 않을 테니까 어디선가 납품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쵸? 거기가 동유럽 상국이에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독일한테 수출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드 때문에 힘들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25%가 중국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높다 얘기 나오는데, 얘네들은 30%가 넘어요. 독일 수출이 30%가 넘고 대외 의존도가 170% 막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국내 내수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차 잘 팔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죽는 거죠, 같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완성을 해서 납품하기도 하고 부품을 납품하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뭐가 없고 동유럽 상국을 봅니다. 동유럽 상국을 보는데 여기는 다 공장인데, 공장의 대부분이 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관련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독일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요, 지금 유로존 분위기가 어떠냐, 얘네들이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90%가 유로존 내수입니다. 한국으로 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 자동차 판매 호조 나오고 얘네들도 잘 나오고 다 좋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일단 심리 지수를 봐야겠고, 심리 지수를,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죠. 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해서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 기대 지수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즉 미래의 경기가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 상국의 시가총액을 보면 유럽 GDP의 선행입니다. 차가 잘 팔리면 미리 재고도 관리해야 하잖아요. 미리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국의 시총이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관련해 가지고 특히 유로존 PMI 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땅이었던 중국도 차이징 지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외환 쪽으로 힘든 거지 제조업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유럽, 중국이 돌아가면 거진 다 돌아가는 거죠, 세계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제조업이 돌아간다는 건 진짜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보면요, 여기 강한 확장세라고 했잖아요.
그냥 확장세가 아닌 강한 확장세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총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완연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적 완화는 더 연장되지 않거나 더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미국도 양적 완화 멈췄잖아요. 금리 올리는 건 나중 문제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에 빠졌을 때 요게 그래도 유지가 된다면 분명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회가 되고 그때는 미국이 지금 약간 고점 징후를 보이고 있잖아요. 더 가기 힘들어 보이잖아요. 좀 미리 땡겨 먹은 분위기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간 소외되었던 유럽 쪽이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변액보험 펀드 변경을 공지했죠. 그쵸?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 논란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11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레이트 로테이션인데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쉽게 말해서 채권 시장에 있는 돈이 주식으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물론 논쟁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드래곤 유니콘처럼 단어로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예금 금리가 줄어도 예금만 하는 사람은 예금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식은 아무리 까먹어도 주식하는 거고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하는 거고 어찌 됐든 따로따로 노는데 뭘 주고 받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은 어떤가요? 전 세계 시총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주식의 시총, 우리나라 시총이 전 세계 비중에 얼마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1.2%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시총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68조 정도 됩니다. 68조 원이 아니고 68조 달러죠.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11월이었어요. 그 이후로 3조가 늘었습니다. 시총이. 3조 달러가 늘었어요. 주식시장이 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게 트럼프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갔다고 말하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3조가 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3조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뒤져보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서 2조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갈 거라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채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람들의 눈이 많이 낮아졌어. 예전에는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IPO 유상증자도 있지만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려오는 방법도 있죠. 예전에는 빌려오는데 5% 줬는데 근데 1%만 줘도 잘 팔려. 왜? 국채가 0%라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때 돈 좀 땡겨놔야 되잖아요. 그쵸? 이자 쌀 때 땡겨놔야죠. 그래서 채권이 많이 나왔어요. 채권이 많이 나오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리고 그 채권들 이름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회사예요. 구글, 테슬라, 애플 등등 우리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 애들이 많습니다. 잘 팔리죠. 우량 등급 채권 공급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회사의 재무 담당인데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했어요. 지금 하면 1%에 팔릴 것 같은데 나중에 하면 2%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1% 차이가 회사가 100만 원짜리 카드론 땡기겠습니까? 1000억이면 1000억에 1%면 10억이죠. 그러니까 하려면 지금 해야지.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그래서 회사채를 왕창 발행해서 돈을 확 땡깁니다. 그러면 회사채가 시장에서 또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식은 싫고 채권만 하겠다는 사람들도 채권의 앞날이 안 보이잖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에서 일부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울면서 겨자 먹은 게 최근 한 달 동안 2조 달러였다는 겁니다. 2조 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확 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럴 만한 분위기는 조성된 게 분명히 맞고 팩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간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경기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글로벌 개발 지수를 보면 확인되고 있는데 주식 시총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채권 공급 확대의 우려감, 잠재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조 달러가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본이 얼마나 될까요? 1300조 원이에요. 1300조 원. 걔네들 주식 다 팔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한 큐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300조면 1조 달러잖아. 조금 넘잖아요. 1조 달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본의 2배 넘게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1조 달러,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러면 이거는 순간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을 튼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거대한 자금이 한번 방향을 틀면 유조선 같은 게 있고 유조선 같은 게 이게 확 작은 배처럼 확확 돌리진 못하잖아요. 모터포트처럼. 얘들은 천천히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죠. 이게 한번 방향 잡으면 최소 2년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롱텀 숏텀이라고 하는데 가장 짧은 사이클이 2년이에요. 중간에 금융위기 같은 외력에 의한 거 빼고 좋다로 해서 가는 거는 2년은 가더라. 그러면 최소 2년간은 주식시장이 채권시장보다 매력도 높아질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확실히 경기가 돌아온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GDP 성장률이 2%가 넘게 나오면 연준은 그만큼 올릴 여력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시장은 더더욱 헬이죠.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빨리 빼서 주식을 섞어줘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채권 시장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연기금이나 이런 것은 강제로 몇 % 이상 채권 보유하라고 돼 있어요.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채권이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주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